신림동에 소름 끼치는 고시원 괴담하.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철 아닌 장마가 시작되었다. 나는 형민과 헤어지고 갑자기 쏟아지는 빗방울을 책가방으로 막으며 정신없이 고시원으로 뛰어왔다. 아침에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놨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자칫하다간 책상이며 책꽂이에 책들이 몽땅 젖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학원 수업을 필기했던 내용이 잉크가 번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옆방에서 내 메모를 봤는지도 궁금했다. 실망스럽게도 내 기대와는 달리 옆방의 메모지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정말로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보고도 보란 듯이 다시 붙여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문 위쪽 창을 보니 방에 불이 꺼진 것으로 보아 아무도 없는 듯했다. 어쩌면 어저께부터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내일은 정말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내 방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 책상이나 책들은 젖지 않았다. 두꺼운 커튼이 제대로 우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막 커튼을 치우고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 깊숙한 것에서 본능적인 무엇이 움직이지 마 하고 경고를 하고 있었다. 무의식만이 알아채는 위험에 대한 빨간 신호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려고. 다시 멈추었던 손을 뻗자 하악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 너머 주차장 쪽에서 나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고시원에 처음 온 날 보았던 한 쌍의 고양이가 생각났다. 놈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일까? 잠깐. 커튼의 한가운데가 공 모양으로 살짝 부풀어 있다. 아니, 그냥 표면이 매끈한 공이 아니었다. 가운데 돌 줄부를 기준으로 양쪽에 움푹하게 꺼져 있다. 호흡과 같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커튼은 반고의 포면에 달라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 마치 사람의 얼굴에 천을 씌워 놓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의 상상이 멋대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내가 있는 고시원 창문은 2층에 있었다. 사다리라도 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리 없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커튼을 젖히면 누군가가 그곳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단 1초면 돼. 어서. 나는 다시 손을 뻗었다. 내 숨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막 내 손이 커튼에 닿으려는 순간 꽝꽝 하는 굉음과 함께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하얀 여자의 얼굴이 잠깐 커튼 뒤에 나타났다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것을. 여자의 눈은 하얀 점막에 뒤덮여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천 같은 것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난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것이 복도 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느라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체구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몸은 상당한 중량이 나간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그냥 기다란 천을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묘하게 신경을 긁는 마찰음 뿐이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방문을 열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유독 호기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어디선가 젖은 흙 비린내가 피어오른다. 오싹한 냉기가 전류처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간다. 탁! 나는 형광펜을 법전 위에 내려두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체불명의 소리는 막 내 방 앞쪽을 지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낮추었다. 방문에는 2개의 환풍구가 있었다. 방충망이 처진 위쪽 미닫이 창문과 얇은 나무 판자가 가로로 줄지어쳐져 있는 아래쪽 환풍구였다. 중앙 냉방이 중지되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복도에서 별도로 가동되는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방 안으로 전달해주는 구멍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려 아래쪽 환풍구의 나무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좁고 가로로 퍼진 시야의 한쪽 구석에서 사람의 발끝이 나타났다. 퍼런 기운이 감돌 정도로 창백한 하얀 발이었다. 뻣뻣하게 경직된 발에는 맹금류의 발톱 같은 누렇고
긴 발톱이 자라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을까. 휘틀리고 꼬인 발톱의 끝부분에는 빛바랜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무리 발레리나라고 해도. 서 있으려면 발가락 끝이라도 바닥에 닿아야 한다. 그러나 그 마른 발톱 끝만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은 차라리 공중에 살짝 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다시 전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발이 앞으로 전진했다. 내딛는 걸음이 아닌 미끄러지는 듯한 수평 이동이었다.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여자의 발을 뒤따라가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낸다. 천이 끌리는 듯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그것이었다. 목구멍으로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어쩌면 저 발의 주인이 나의 시선을 눈치채고 갑자기 방향을 틀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위의 공기가 젤리처럼 굳어지며 나를 압박하는 느낌. 그저 숨조차도 아껴 쉬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길 기도할 뿐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 몸 바로 앞에서 걸음이 멈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얀 발은 마치 수소 풍선이 위로 올라가듯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말도 안 돼. 나도 문 너머에 있는 누군가의 움직임을 마음속으로 쫓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로, 조금 더 위로. 나의 시선은 하얀 페인트를 칠한 방문의 나뭇결을 더듬고 위쪽의 환풍구로 향했다. 마침내 나의 시선이 환풍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보라색 혀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방이었다.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일까? 다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빗소리가 커졌다. 바람에 커튼이 펄럭인다. 나는 후들거리는 무릎을 두 손으로 고정시키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검은 커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다. 고양이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았다. 주차장 한가운데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고양이의 코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콘크리트 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서체는 상가 관리인이 치웠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숙였던 상체를 일으키고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아직 아침 7시인데도 부지런히 뜬 태양이 몸을 달구고 있었다. 도대체 고양이를 죽인 것은 어떤 존재였을까? 나는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바닥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나의 눈에 띄는 것은 몇 가닥의 기다란 머리카락뿐이었다. 제기랄, 이건 바뀌건 머리카락 투성이군. 아저씨, 뭐 잃어버리셨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곁에서 말을 붙였다. 청재질로 된 멜당 바지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귀여운 꼬마였다. 나는 꼬마의 운동화를 보는 순간 전에 복도에서 보았던 기묘한 그림 속의 아이를 떠올렸다. 응, 아니다. 너 혹시 여기에 죽어있던 고양이 못 봤니? 곰둥이요. 걘 어젯밤에 털뱀한테 잡아먹혔어요. 털뱀. 털뱀이라니. 물뱀은 들어봤어도 털뱀은 난생 처음 듣는 말이다. 털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한 어감 때문일까? 무섭다기보다 왠지 정감이 같다. 내 털뱀이요. 온몸에 길다란 털이 숭숭 나있는 커다란 뱀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꼬마는 양손을 가능한 한 크게 벌리며 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꼬마의 말에 따르면 털뱀은 최소한 직경 70cm, 길이 30m 이상의 몸을 가진 괴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아마존의 비단구렁이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런 괴물이 숨어 있을 공간이 있을 리 없었다. 차라리 킹콩이 63빌딩에 숨어 산다면 믿을까? 그래, 넌 그 털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니? 그럼요. 친구들이랑 벌써 몇 번이나 봤는거려. 그 뱀은 낮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새벽에 돌아다닌다고요. 꼬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밤중에 탈뱀을 구경한다는 것은 꼬마들 사이에서 일종의 담력시험인 것 같았다. 원래 꼬마 때는 꿈과 환상을 잘 구분 못하는 법이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대로 믿어버린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기꺼이 꼬마의 말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럼 그 커다란 뱀이 낮에는 어디 숨어있지? 아저씨가 보기에
이 근처엔 숨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요. 꼬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주차장 텃밭이었다. 저쪽에 가면 털뱀이 남긴 털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꼬마가 앞장서서 뛰어갔다. 통통 튀는 듯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빨간 운동화에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요. 꼬마는 한 움큼의 털을 내게 내밀었다. 하지만 이건 나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난처했다. 사탕 가게의 위글씨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건 옥수수 털이잖니. 꼬마가 내민 것은 옥수수 껍질에 붙어있는 털들이었다. 그 텃밭에 있는 옥수수들은 유난히 털이 길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사람의 머리통이 달린 것처럼 털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다. 아니에요. 그건 털뱀이 밤마다 묻히고 가는 거예요. 여기 털뱀이 굴이 있어요. 밤만 되면 커다란 구멍이 슉 하고 열린다니까요. 또다시 꼬마가 억지를 쓰기 시작했다. 꼬마에게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아는 허탈감에 어깨가 늘어졌다. 그리고 이것들은 뱀이 즐겨 먹는 풀이에요. 꼬마가 넓은 잎사귀가 갈고리처럼 갈라진 식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언젠가 총무실에서 보았던 아키슐론이라는 식물이었다. 그럼 이 풀은 이름이 뭐지? 혹시 알고 있니? 나는 꼬마가 그것의 이름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건 꼬마가 내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너도 모르니? 이거 아저씨는 실망인데. 내가 약을 올리자 꼬마가 발끈했다. 알아요. 우리들은 이걸 노예풀이라고 불러요. 잎사귀를 태워서 냄새를 맡으면 말 안 듣던 얘들도 노예처럼 고분고분해져요. 막 이상한 것들도 보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얘들도 있어요. 이거 어른들이 알면 안 되는데. 꼬마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전형적인 환각 효과다. 나는 식물의 줄기를 꺾어 진액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호시원의 감도는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물씬 풍겨졌다. 9월이 되었다. 한여름 내내 그토록 사람들 삶아 대던 열기도 잠시 주춤했고 아침 저녁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내년 2월이 시험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늘어지려는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 야, 나 먼저 좀 갈게. 나는 점심만 먹고 가방을 쌌다. 어딜까? 오후 수업 안 들을 거야?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현이가 의아하게 쳐다봤다. 몸이 좀 안 좋아. 하긴 오늘따라 안색이 좀 안 좋네. 어디가 아프냐? 허리. 저번 달도 그러더니 요새 이상하게 자꾸 허리가 아파. 나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콩팥 있는 부위가 돌이 얹혀있는 것처럼 묵직하다. 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곳이었다. 야, 너 생리하냐? 동현이 내 등 뒤에서 질 얕은 농담을 하고 킥킥거렸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샀다.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하다. 매달 같은 시기에 느껴지는 요통. 내가 여자라면 이 통증의 원인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었다. 요즘 내 주위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벽지만 해도 그렇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낡은 가구들과 묘한 위화감을 이루던 새벽지.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처음 보는 낙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시간표나 붙여 놓을까 했던 자리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답답해, 어서 날 꺼내줘,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 등등. 네, 글씨체는 아니었다. 꼭꼭 눌러 쓴 여자의 글씨체였다. 내가 낮에 방을 비우는 사이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가 싶어 문틈에 살짝 종이 조각을 끼우고 나갔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벽에는 또다시 새로운 낙서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 답답하다. 자기를 꺼내어달라.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지극히 단순한 메시지가 주문처럼 반복되어 빼곡히 적혀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가 밤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잠기가 밝은 내가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2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도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한 짓이다. 그 누군가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나. 그날 밤 나는 자기 전에 내 손가락에 검은 잉크를 묻히고 잤다.
만일 나에게 몽유병이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낙서를 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다음날 아침 내 필기구 중 하나에서도 같은 잉크가 발견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의 소행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이부자리에 잉크가 묻을까봐 손을 밖에 내놓은 채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했다.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나는 가느다란 신음을 토해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굵고 큰 낙서였다. 답답해 죽여버릴 거야. 꺼내줘 하는 낙서가 온 천장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잉크 묻은 손가락으로 마구 휘갈겨 쓴 글씨는 그 자체가 절규를 하는 것 같이 광기가 살아 있었다. 물론 내 손과 옷도 잉크투성이었다. 이건 도대체. 나는 검은 피로 범벅이 된 것 같은 벽지를 살짝 뜯어보았다.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벽지 속에 있는 예전 벽지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벽지를 더 뜯어보았다. 사람의 피부같이 질긴 벽지가 비명을 지르며 뜯겨진다. 그 속에는 작고 빽빽한 글씨가 옷감 패턴같이 기계적이고 균일한 크기로 온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방 전체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정신없이 벽지를 찢어발겼다. 피처럼 붉은 글씨로 쓰인 똑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 속에 있는 벽지에도 또 그 속에 있는 벽지에도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고 나와서 막 식당과 골목을 꺾는 순간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낯설어 보였다. 연극 무대 위에서 갑자기 조명이 바뀐 듯한 느낌. 기시감이라고 해야 할까? 매일 오가던 길이지만 느낌이 달랐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이곳을 거닐던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디가? 공부하기 힘들지? 우리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갈래? 갑자기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밝은 표정의 20대 초반의 여자가 나를 향해 말을 거는 장면이 나의 뇌를 점령한다. 주위의 풍경은 동일하지만 뭔가 촌스럽고 빛바랜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옛날 영화의 필름을 핀셋으로 집어서 나의 뇌 속에 삽입한 것 같았다. 저기,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나도 시험 준비하고 있어.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젊은 여자가 기고 길쭉한 소를 짝 펴고 내민다. 환하게 웃는 미소, 양볼의 보조개가 귀엽게 들어간다. 누구지? 복장은 촌스러웠지만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얼굴이다. 와, 너 머릿결 되게 좋다. 시험 합격해도 자르지 마. 알았지? 밀려오는 행복감. 뭐냐 이 느낌은. 학생 괜찮아? 마침 길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부축해 주었다. 간질병 환자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나는 괜찮다고 하고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요즘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항상 누군가를 업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다. 누군가 자라나고 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몸과 의식을 점차 점령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시원 입구에 들어오면서 나는 습관처럼 좁은 창문을 통해 총무실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따라 총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검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만이 보였다. 어쩌면 그것은 성경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듯이 검고 두툼한 책의 옆면에 금분이 발라져 있다고 모두 성경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선입견에 따른 인지적 조건 반사에 불과하다. 수납 창고를 통해서 얼핏 보니 검은 표지 위에는 더 북 오브 레이글이라는 영문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다. 라구엘에서 이건 뭐지? 성경의 외전인가? 한때 판타지 소설에 빠지면서 미카엘이니 우리엘이니 하는 천사의 족보를 달달 외우고 다닌 적도 있다. 신에 필적하는 힘을 가진 상이 천사 중에서도 라구엘은 천사이면서 악마에 가까운 특이한 존재였다. 왠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고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푯말이 걸린 총무실로 들어갔다. 내 예상대로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십자가 문양이 나타났다. 그러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다. 십자가의 네 끝이 갈고리처럼 옆으로 꺾여 있어서 마치 세로로 길게 잡아늘린 불교의 표시나 나치의 문양이 연상되는 독특한 형상이었다. 갈고리 끝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 그러고 보니 전에 원장의 손가락에서도 같은 문양을 본 적이 있다. 좀 더 책장을 넘겨보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라틴어인가? 아니면 그리스어? 상형 문자 같은 꼬불꼬불한 글자와 태양, 달, 목성 등의 그림이 섞여 있는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문자였다. 거기서 뭐 하세요? 무뚝뚝한 총무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충무가 문가에 서서 표정 없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냥 아무도 안 계시길래 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둘러댔다. 제길, 딱 걸렸구나.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편만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총무실을 나오는데 뒤통수에 총무의 따가운 눈총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참, 준영씨. 네. 심장이 벌렁거린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수도 공사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 일대가 정전이랍니다. 알아두세요. 아니, 알았습니다. 나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총무의 몸에서는 역겨운 아키실론 냄새가 났다. 잘 지냈어? 형민을 만난 곳은 예전에 그 감자탕 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형민은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뭐 좋은 일 있냐?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나는구나. 응,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 어머니가 어제 퇴원하셨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대. 뭐, 정말 말기암이라서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어? 응, 의사도 불가사해야 돼. 이런 게 바로 기적이라고.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밝아진 형민의 얼굴을 보자 나도 안심이 되었다. 식사가 나오자 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었다. 머리카락, 고시원을 감도는 이상한 향. 냄새 창문에 보이던 여자의 얼굴, 내 방을 가득 메운 낙서와 라구엘의 서등 등. 내가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일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온갖 기이한 일들을 말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이미 식사가 다 식어 있었다. 자꾸 너한테 나타난다는 그 귀신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에 말한 그 여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김치를 한 조각 집어먹으며 형민이 말했다. 저번에 맛본 이후로 어지간히 김치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늘 하던 식사 기도도 빼먹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건 25년 전 이야기잖아. 더구나 고시원도 다르고. 자세한 내막은 나도 잘 몰라.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봐. 저번에 내가 말한 그 여자 고시생 있지? 이름도 기억났어. 이수미라는 여잔데 당시 27살이었대.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여자한텐 좀 특이한 징크스가 있었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던 거야. 합격할 때까지 자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한 맹세였다나 봐. 어쨌든 매년 낙방이 계속되면서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서 거의 종아리 부근까지 내려올 정도가 되었지. 아마 그런 모습으로 흰 옷이라도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면 아무리 담센 사람이라도 기겁을 했을걸. 아마 예쁜 얼굴을 하고도 친구가 없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본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 바닥에 질질 끌리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나도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야. 아무튼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고 그 여자도 이번에는 붙을 자신이 있었나 봐. 노트의 각 과목에 대한 요점 정리도 완벽하게 했고 그런데 같은 고시원에 있던 다른 여자가 그녀의 노트에 눈독을 들였던 거야. 식사를 하는 동안 형민의 말은 장황하게 계속 이어졌다.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렇다. 이웃방 여자는 수미가 없는 사이 그녀의 노트를 몰래 훔치려다 마침 돌아온 수미에게 들키게 된다. 둘은 노트를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웃 여자가 수미를 목 졸라 죽였다. 그것도 손이 아니라 길게 자라난 수미의 머리카락으로. 여자는 죽은 수미를 천장에 매달아서 자살로 위장했다. 노트 덕분이었는지 그의 시험에서 여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을 품고 죽은 수미는 고시원 주변을 맴도는 커다란 뱀이 되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다니는 고시생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후련함보다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저 학원가에 떠도는 흔하디흔한 괴담 중 하나였다. 더구나 언혼이 뱀이 되었다니. 요즘 세상에는 3살 배기 아이도 믿지 못할 만큼 유치했다. 가만, 뱀이라 저번에 주차장 텃밭에서 만난 꼬마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도 같은 말을 했었다. 고시원 주위를 맴돌며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거대한 털뱀. 이것은 우연일까? 그 후로도 몇 번 꼬마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지만 요새는 통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고시원에선 하루빨리 나와.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당분간 있어도 괜찮고 고시원비는 어떡하고. 할인 혜택 때문에 반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야. 참네. 지금 그깟 돈이 문제냐? 나 같으면 짐도 내버려 두고 도망갈 판인데. 그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쨌든 너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알았다. 임마. 나는 계산서를 들고 일어섰다. 아줌마한테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아예 김치를 한 봉지 싸주었다. 사양하지 말고 가져가서 먹어요.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보단 훨씬 나을 테니. 예전에 여 옆에 고시원이 H고시원이었을 땐 여학생들이 제 집처럼 들락거리며 가져다 먹었다고. 네. 학생, 몰랐어. 15년 전엔 거기가 여자고 시원이었던 거. 그 후로 뭔 일이 있었는지. 잠깐 문을 닫았다가 남자 전용으로 바뀌었지 뭐야. 그 다음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형민이 부르는 소리도 뒤로 하고 고시원으로 뛰어갔다. 긴 머리카락의 여자요. 중무가 신기한 동물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래요. 매일 밤마다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나를 찾아와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 방에선 나온 머리카락들. 이상한 소리가 담긴 레코드판. 옆방에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벽을 두드려대지 않나. 정말 미치겠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어서 남은 금액이라도 돌려주세요. 나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했다. 이곳이 15년 전 H고시원이었다며. 그동안 거듭되었던 이상한 현상들도 이제 설명이 되었다. 이곳에는 억울하게 죽은 수미의 원혼이 깃들어 있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긴 머리카락의 여자. 내 방을 가득 메운 기괴한 낙서들. 더 이상 나는 속 편하게 이성을 찾고 있을 수 없었다. 고시원 규정상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건 환불 불가해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방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럼 15년 전에 죽은 여자 귀신이 나오는 방에 계속 살라고요? 나는 필요하다면 멱살잡이도 불사할 생각이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준영 씨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시생 중엔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고시원이 맘에 안 들어서 옮기시려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순전히 내가 환불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투였다. 그딴 소린 하지 말아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커튼 뒤 나타난 그 여자를요. 그래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준영 씨 말에서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이 안 되다니요? 옆방에서 자꾸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믿기지 않으시면 하루라도 방을 바꿔서 써보시던가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방엔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네. 어안이 벙벙했다.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어도 전체적으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들으신 내용 그대로예요. 247호실에 사시던 분은 근 한 달간 행방불명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준영 씨가 입실하시던 날부터네요. 연관성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준영 씨가 의심스러운데요. 중무가 출석 카드를 뒤적이며 나에게 미심쩍은 눈초리를 던졌다. 향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한을 품고 죽은 여자의 영혼은 뱀이 되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고시생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매일 밤 듣는 그 소리는 뭐죠? 사람 목소리도 들린다고요.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는 편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실 것 없어야.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세요. 중무가 일어서서 더러운 컵을 집어들었다. 됐어요. 환불해주지 않으면 그냥이라도 나갈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화가 난 내가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자 총무가 다급하게 따라 나오며 말했다. 잠깐만요. 그럼 내일 원장님께서 오시니까 한번 원장님하고 말씀해보세요. 그날 밤이 그 고시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원장의 허락이 있든 없든 이미 나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총무를 비롯해서 고시원에 사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짜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책과 짐을 대충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 불이 꺼졌다. 정전인가? 낮에 총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서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옆방의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내가 본 여자는 나만의 환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언어로 쓴 총무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묘한 모양의 갈고리 십자가, 목걸이는 지금 이수미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을까 등등.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갓난아기의 피먹은 울음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번에 커튼 틈으로 보았던 끔찍한 여자가 생각났다. 순식간에 주위의 공기가 식어간다. 또다시 어디선가 풍겨오는 비릿한 흙냄새. 웃기지마 이것은 환각일 뿐이야. 그래, 나가자. 한 번만 더 두려움에 직면해보자. 모든 것은 내 상상이 빚어낸 환상이다. 수험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이 두려움의 정면으로 도전해 이겨내야 한다.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조차 직면하지 못하는 녀석이 무슨 놈의 시험이냐. 서로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피해 가며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 평생 비겁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밖은 어두웠다. 낮부터 낮게 들이운 구름이 달빛과 별빛을 모두 막고 있었다. 때마침 정전으로 몇몇 건물에서 촛불이 보일 뿐 목종이를 뚫고 나아가는 듯한 어둠이었다. 서울에서 이런 암흑이 있었던가. 나는 라이터를 켜고 그 불빛에 의지해 주차장 뒤쪽으로 향했다. 그 미약한 불빛이라도 없으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룩무늬 고양이는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고슴도치처럼 털을 세우고 울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보고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옥수수가 심어진 주차장 텃밭이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고양이는 금방이라도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광기에 가까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였다. 옥수수밭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아스팔트를 잡아먹고 피어났다. 그림자는 타원형으로 변하더니 곧 길쭉하게 늘어졌다. 뱀처럼 변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고양이를 향해 접근했다. 말도 안 돼. 나는 재빨리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차장 내에 그림자를 만들어 낼 만한 길쭉한 물체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봇대조차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고양이를 향해 다가왔다. 고양이는 뱀에 마르게 거린 개구리처럼 도망가지도 못하고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그림자가 앞발에 다쳐 총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튕겨올라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다. 잠시 멈칫하던 그림자는 고양이의 몸을 휘어감고 그대로 고시원 쪽을 향해 나아갔다. 도대체 저건 뭐지? 주차장을 가로질러 고시원 건물까지 도달한 길쭉한 그림자는 괴물이 수면에서 고개를 쳐들 듯 천천히 바닥에서 입체적으로 튀어올랐다. 반구형으로 변한 검은 그림자 밑으로 살짝 드러나는 하얀 부분. 그것을 따라 검고 가는 가닥들이 같이 딸려 올라간다. 설마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마에 이어 콧날과 얼굴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거짓말처럼 솟아나왔다. 목 아랫부분은 절단돼서 없었다. 흡사 코브라가 고개를 세우듯 죽은 여자의 얼굴이 길디긴 머리카락을 이끌며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고도 텃밭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공중에 떠오른 여자의 얼굴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2층 고시원의 검은 커튼으로 향했다. 온몸에 기다란 털이 숭숭 나있는 커다란 뱀이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다.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나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라이터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나는 잠깐 불을 껐다가 식기를 기다려 다시 켰다. 괴물은 여자의 얼굴을 머리로 하고 검고 긴 머리카락을 몸통으로 하는 거대한 뱀의 모습이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만 같았다. 뜨겁다. 또다시 라이터가 달아오른다. 들고 있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았다. 고시원 창문에 도달한 여자의 얼굴은 창문을 천천히 점검하였다. 마치 냄새를 맡듯 유리창에 코가 닿을 듯이 접근하며 신중하게 방 하나하나를 살폈다. 마침내 내 방 위치에 도달한 괴물은 잠시 창문 이곳저곳을 살피며 코를 벌름거리더니 입에서 가늘고 검은 것을 축 늘어뜨렸다. 검은 혀였다. 혀는 여자의 턱 부분까지 길게 늘어졌다. 혀는 살아있는 환영동물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위아래로 핫았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아먹듯 아주 천천히.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내가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휙! 그 소리에 여자의 얼굴이 내 쪽을 돌아보았다. 여자의 부패된 하얀 눈과 마주친다. 나는 정신없이 바닥을 더듬어 라이터를 찾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마침내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시 불을 켰을 때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간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라이터 불꽃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부자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커튼에 투사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이었다. 설마 이번에도 붕. 이마에 땀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에 잡힌 뭔가가 이마를 간지럽혔다. 불을 켜보니 길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에 얽혀 있었다. 저를 어서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수미라는 여자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알리려 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꿈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시작된 곳은 옥수수밭 쪽이었다. 예전에 창민이 가져다 주었던 옥수수가 생각났다. 사람의 머리털같이 긴 털을 가진 옥수수. 씹으면 비릿한 피 맛이 났었다. 왜 고시원 뒤쪽 주차장 있지? 그쪽이 30년 전엔 다 텃밭이었어. 당시만 해도 그쪽에 김장독을 묻어서 맛이 더 좋았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요샌 할 수 없이 교외로 나가서 묻어. 감자탕 집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쪽에 무언가가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풍향계처럼 일제히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오늘만 이 악몽 같은 밤을 이겨내자. 그리고 내일부턴 누가 뭐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나는 다시 한번 악몽을 꾸기로 결심했다. 방 안은 꿈속과 마찬가지로 정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 사이로 한쪽 짜리다리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내 방문 앞에서 서서 잠시 생각했다. 그 이상한 성경이나 아키실론이라는 괴상한 불도 그렇고 이 고시원 녀석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수상하다. 내가 비밀을 파헤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랐다. 나는 내 방문에 걸려있는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타워를 잡았다. 땅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가져온 삽으로 벌써 30분이 넘게 옥수수밭을 헤쳤지만 아직 발견되는 것이 없었다. 꿈속에서 본 위치를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막상 와보니 첫 삽을 어디로 넣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주위가 너무 깜깜하다. 정전으로 주위는 칠흑각 같은 어둠이었다. 아까의 악몽을 다시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달빛에 의지해서 30cm 깊이로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삽 끝에 뭔가 길쭉한 끈이 걸렸다. 주위를 더 파보니 조그만 신발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며칠 전 텃밭에서 만났던 꼬마가 신었던 그 빨간 운동화였다. 정신없이 그 주위를 더 팠다. 잠시 후 삽 끝에서 쨍하는 금속성 소리 짜릿한 반동이 전해졌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강력한 반응이었다. 딱딱한 무언가가 땅 속에 파묻혀 있었다. 흙을 더 파내자검고 반질반질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장용 항아리였다. 수미의 몸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수미의 오눈이 그 안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이 일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조차 들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드러내자 뚜껑이 항아리 몸체에 긁히면서 유난히 큰 소리가 났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검은 구멍에서 역겨운 흙비린내가 확 올라온다. 꿈속에서 혹은 환각 속에서 몇 번이나 맡았던 그 냄새였다.
바닥이 없는 동굴이 입을 쩍 벌리고 나에게 입김을 내뿜는다. 어서 너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없이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둠의 속삭임에 이끌려 최면에라도 걸린 듯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다. 툭 손끝에 뭔가가 걸린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 더듬어서 그것을 만져보았다. 반질반질한 구면을 따라 오뚝 솟은 무엇과 그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움푹 꺼진 굴곡이 느껴졌다. 그 아랫부분을 더듬으니 살짝 위입술이 들리며 그 속에 있는 단단한 이가 느껴졌다. 죽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여자의 머리통은 몸통과 분리되어 있었고 항아리 속에 남은 공간은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머리통을 두 손으로 잡고 항아리에서 꺼내었다. 검은 구멍에서 푸르스름하게 경직된 여자의 얼굴이 달빛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꿈속의 모습과는 달리 여자의 두 눈은 감겨 있었다. 하얀 피부는 15년 전의 시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 좁은 공간에 15년이나 갇혀있던 여자의 영혼. 몇 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면서도 시험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했던 여자의 원한. 어쩌면 이수미의 영혼은 이 좁은 곳에 갇혀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꿈을 반복해서 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군가 이 좁은 곳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꺼내주길 바라면서 매일 밤 고시원 창문을 기웃거린 것은 아닐까. 항아리 속에는 목이 절단된 수미의 몸통이 있었다. 꿈속에서 몇 번이나 보았던 것처럼 손톱이 구불구불 자란 손이 달빛에 언뜻 보였다. 수미의 긴 머리카락은 항아리 속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주위에 극속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두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지만 땅속에 박힌 머리카락은 집뿌리처럼 끄떡도 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고시원 건물을 향해 거대한 식물의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자랄 수가 있을까?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죽은 후에도 자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뒤 피부가 수분을 빨아들여 수축해서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에 불과하다. 아니 죽은 사람의 머리가 계속 자란다고 치면 수미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죽은 뒤 1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머리카락은 주차장 지하를 가로질러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일부는 옥수수의 줄기로 파고들어가 그 열매가 되었을 것이다. 또 일부는 건물 내벽까지 파고들어 혈관처럼 얽히고 설켜 건물 곳곳에 그 촉수를 들이었을 것이다. 내 방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던 머리카락은 아마도 중앙냉방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수미의 것이었으리라. 그것은 누군가 자기가 이곳에 묻혀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15년 동안 끊임없이 보낸 그녀의 구조 신호였던 것이다. 오늘 하루만 더 이 좁은 곳에서 참아주세요. 내일은 반드시 밝은 곳으로 꺼내드릴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사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수미의 얼굴을 다시 항아리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당장이라도 어둠 속에서 수미가 두 눈을 부릅뜰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구나 지금으로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선 경찰에게 연락할 생각이었다. 김장독을 묻을 때 항상 그렇듯이 파낸 흙을 메워 넣을 때는 흙이 약간 모자랐다. 흙을 보충하려고 옆에 땅에 삽을 찔러 넣었었을 때 삽 끝에 또다시 작은 울림이 있었다. 이제 모든 걸 알겠어. 이 미친 새끼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패한 남자의 잘린 머리였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삽질을 할수록 항아리가 계속 모습을 드러냈다. 항아리 속에서는 몸통과 목이 분리된 부패한 시체들이 한 구씩 드러났다. 고대 중국의 인간 젓갈 같은 모습이었다. 얼굴들은 손에 기묘한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있었다. 어서 경찰에 알려야 해. 이렇게 되면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어서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탈출해야 했다. 당장 챙겨야 할 것은 핸드폰과 지갑이었다. 하지만 고시원에 올라갔을 때 내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다. 강동윤이었다. 놈들은 내가 텃밭을 파헤친 사실을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핸드폰과 지갑은 포기하자. 일단 밖으로 나가서 공중전화를 걸던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리든지 하자. 그러나 그 계획도 곧 무산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나타난 총무와 창민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다. 일단 몸을 숨겼다가 기회를 타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통로를 경유해서 돌아가려고 벽에 몸을 잔뜩 붙인 채 까치발로 이동했다. 오당탕 발에 뭔가가 걸려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누군가 그곳에 세워두었던 쓰레기통과 빗자루가 쓰러졌던 것이다. 그 소리에 동윤과 총무가 일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빌어먹을. 나는 재빨리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는 두 번째 통로로 뛰어들어갔다. 노란 플래시 불빛이 천천히 바닥을 훑고 지나간다. 통로 쪽에서 숨죽인 발자국 소리와 톤을 낮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간발의 차이로 몸을 숨긴 곳은 입구에서부터 다섯 번째 방이었다. 내 옆에는 낯선 고시생 한 명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내가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도 세상 모르고 자는 것을 보니 분명 약을 먹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책상 위에는 총무실에 있던 커피잔이 있었다. 첫 번째 방 쪽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방을 하나하나 열고 조사할 생각인가. 두 번째 방.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다. 이대로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는 대번에 들키고 만다. 문 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청각을 자극했다. 귀신이 방문을 하나씩 두드리고 다닌다는 괴담보다 훨씬 무서웠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들키면 나도 텃밭에 묻힌 그 수많은 희생자들처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세 번째 방문 소리가 온근감을 가지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제 내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두 방밖에 남지 않았다. 자꾸만 오줌이 마렵다. 이를 하도 꽉 깨물어서 어금니 뿌리가 시큰거렸다.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바로 지금. 끼익. 네 번째 방문을 여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 중간중간 욕설이 섞여 있다. 어떡하지 방문을 여는 순간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도망갈까? 무리다. 상대는 세 명이다. 더구나 한 명은 힘이 센 동인이다. 1대1이라고 하더라도 맨손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뭔가 무기가 될 만한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방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이라곤 두툼한 하드커버의 법전과 문구용 가위밖에 없었다. 법전은 너무 크고 무거웠다. 나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가위를 집어 청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바닥 벽 책상 위 천장.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굴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았다. 마침내 내가 있는 방의 문이 열렸다. 검은 그림자가 쓱 들어오더니 불빛으로 방 안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문 뒤, 책상 위, 침대. 상대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불빛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빌어먹을, 제발 그냥 가라. 움켜쥔 손이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은 그림자는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서 이불 끄트머리를 잡았다. 그냥 가라니까. 화학 남자는 거침없이 이불을 젖힌다. 그러나 남자가 발견한 것은 커다란 베개뿐이었다. 남자가 잠시 투덜거리더니 방 안을 몇 번 더 훑어보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옆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점점 더 멀어졌음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나무늘보처럼 매달렸던 쇠봉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총무의 말은 사실이었다. 쇠봉은 튼튼해서 사람의 체중에도 끄떡없었다. 아슬아슬했다. 남자가 조금만 더 머물렀어도 손의 땀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나는 열린 문틈 사이로 동정을 살피다가 놈들이 아홉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입구 쪽으로 이동한다. 어쨌든 이 밀폐된 곳에서 벗어나 입구까지만 도달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 여차하면 들 생각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녀석들은 아직 9번 방을 수색 중이었다. 지금이라면 내가 유리하다. 막 입구를 향해 돌진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동윤이 내 바로 앞에서 플래시 불빛을 들고 웃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그로테스크하게 일그러졌다. 동윤이 무시무시한 악력으로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어깨가 뽑힐 것만 같다. 발뒤꿈치로 동윤의 앞발을 찍었지만 꿈쩍하지도 않았다. 아, 다음 순간 동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동윤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내가 뒷주머니에 숨겨두었던 가위로 그의 손등을 찍어버렸던 것이다. 뒤에서 총무와 창민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등에 꽂힌 가위를 뽑으려는 동윤을 어깨로 밀쳐내고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내 뒤에서 고함 소리와 거친 발자국 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 거리에선 내가 한 발 빠르다. 놈들과 상당한 거리차를 두고 입구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해냈다. 는 희열이 밀려왔다. 나불싸. 입구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놈들이 양손잡이를 쇠사슬로 얽어매어 자물쇠로 잠가버렸던 것이다. 완전히 갇혔구나. 입에서 저절로 쌍욕이 튀어나왔다. 문 앞에 이기에만 집착해서 긴장을 놓아버린 나의 불찰이었다. 놈들은 내 바로 눈뒤까지 순식간에 추격해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내 방을 향해 뛰어갔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내 방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서 이 문 열어. 부숴버리 전에. 동윤이 거칠게 고함을 지르며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시간이 얼마 없다. 나는 일단 형민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야 나야 준영이. 여기 지금 고시원이거든. 어서 와줘. 빨리. 야 지금 몇 신 줄 아냐? 나도 잠 좀 자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 중요한 일이라고. 내 목숨이 걸려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믿는다. 나는 상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구의 부탁을 못 들은 척할 리는 없는 녀석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온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든든해졌다. 게다가 녀석은 이 사건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경찰이 나를 미친놈 취급해도 어느 정도 나를 변호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쾅쾅 방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욕설은 계속되었다. 세 명이 달라붙어서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문에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우지직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문이 부서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리리를 눌렀다. 제발 받아라. 제발 뚜뚜 통화 중이다. 개새끼들. 세금은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닫았다가 열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이거. 이 새끼 어디로 갔어? 옆방에서 동윤과 총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부순 방은 비어있는 옆방이었다. 사람은 선입견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아까 방을 나서기 전 내 방에 있던 스파이더맨 타월을 떼어서 옆방에 걸어두었다. 내가 방을 비운 사이 놈들이 내 방을 함부로 뒤질까봐 그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방 번호보다는 문 가리개로 방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진 녀석들을 멋지게 속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다. 계속 부리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얕은 수에 속은 게 분해서인지 놈들은 더욱 거칠어진 발길질로 내 방문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나는 거듭 비리리를 눌렀다. 신호음 드디어 사람이 받았다. 네 신림 이동경찰서입니다. 말씀하세요. 여자 경찰관이었다. 그러나 막 도움을 청하려는 순간 팍 하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고 말았다. 이럴 리가 없다. 아침에 분명히 충전을 해두었는데 필사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핸드폰은 켜지지 않았다. 문 밖에서 발길질이 멈추고 낮게 읊조리는 주문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주문소리 때문에 시간이 없다. 곧 총무가 여벌의 열쇠를 찾아서 올 것이다. 아니 그 전에 방문이 먼저 부서질지도 모른다.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곳은 어딜까? 나는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2층 높이, 과연 내 발목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은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들썩거렸다. 잠시 움직임이 멎었다. 무엇을 하려는 거지? 우투투투 천이 뜯기는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맙소사, 창민이 위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쪽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동윤이 밑에서 목마를 태우고 있을 것이다. 창민의 얼굴은 화장이 뭉개져서 귀신과 같은 형상이었다. 입가에 붉은 립스틱이 뺨으로 번지면서 마치 피를 묻히고 있는 것 같았다. 시발 진작에 내가 문을 열어주면 서로 좋잖아. 여자 같은 목소리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체가 창턱에 접히자 창민의 얼굴에 피가 쏠려 붉어졌다. 벌써 창민의 상체가 반이나 넘어오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창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짙은 보라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으로 내 얼굴과 팔뚝을 마구하게 퀴어대었다. 흉기에 베인 것 같이 팔뚝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이 뚫리면 끝장이다. 피가 눈에 스며들어 사방이 온통 붉게 보인다. 그러면서도 나는 창민의 턱과 어깨를 밀어냈다. 다음 순간 나는 입에서 몇 마디 비명이 튀어나왔다. 창민이 하얀 이빨로 내 손등을 물어뜯었다. 내가 왼손으로 창민의 관자놀이를 후려치자 창민이 떨어져 나간다. 그와 동시에 나의 손등에서 살점도 한 조각 떨어져 나갔다. 섬뜩한 통증이 엄습했다. 창민은 내 방 안쪽으로 떨어져 신음소리를 냈다. 창민은 비틀거리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놈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채비를 했다. 막 창틀에 올라가 양손으로 커튼을 잡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 나는 커튼을 감추기 다지금을 깨달았다. 아, 왜 지금껏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매일 수도 없이 보고 손으로 만졌으면서도 어째서 몰랐을까? 이 고시원의 감돌은 여기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까?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으면서도 나는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내 방의 검은 커튼은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마침내 내 방문이 열렸다. 동윤과 총무가 내 방에 몰려들어온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커튼을 아니 머리카락을 감아쥐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빌어먹을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착지할 때 발목을 접질린 모양이었다. 손바닥도 마찰을로 화상을 입어서 시큰거렸다. 오당탕탕 계단을 내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성대가 조여드는 것 같아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바람 새는 듯한 쉰 목소리가 고작이었다. 핸드폰을 작동하지 않게 한 이상한 힘으로 놈들은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어쨌든 큰 길 쪽으로만 나가면 된다.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아직 행인 한두 명쯤은 있을 것이다.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좋다. 최소한 경찰에 연락만이라도 해준다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막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나는 경찰보다 더 반가운 얼굴을 보았다. 형민아, 준영아, 어서 타. 스쿠터를 타고 온 형민이 엄지손가락으로 뒷자리를 가리키며 재촉했다. 어서. 시간이 없어.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이 녀석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안도감으로 힘이 다 빠진 나는 스쿠터에 타자마자 기절하듯 형민의 등에 쓰러졌다. 다음 순간 나는 뒤통수에 불이 번쩍하는 충격을 느꼈다. 왜? 그런. 믿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몸을 돌린 형민이 바이크 헬멧으로 내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쳤던 것이다. 도대체 내가 왜? 천천히 정신을 잃어가면서 나는 형민의 목에 걸린 갈고리 십자가 펜던트를 보았다.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주문소리 말린 쑥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아키실론 냄새. 간신히 눈을 떠보니 주인은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타오르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손발이 말을 듣지 않는다. 비닐이 깔린 고시원 침대 위의 끈으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겨진 알몸에는 검은 물감으로 온갖 기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소매가 긴 검은색 옷을 입은 늙은 여자가 두 손을 위로 올리며 하늘을 우러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해서 잠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늙은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원장이었다. 원장 외에도 총무와 창민, 동윤, 형민이 촛불을 들고 나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원장은 그릇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내 얼굴에 뿌리더니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소금이다. 지금 무슨 의식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겠지. 내가 처음 이곳에 온 그날처럼 고시원 사람들은 모두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있을 것이다. 현관에 있던 흙 묻은 운동화들. 아마도 내 옆방 남자도 내가 잠든 사이 놈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옥수수밭에 묻혔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억울한 영혼이 벽을 두드리며 밤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리라. 그제야 왜 총무가 처음에 나를 고시원에 들이기를 꺼려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옆방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미친 새끼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몇 사람을 죽여왔어. 나는 누나를 최대 가동 범위로 움직여서 방안을 살폈다. 비닐이 쳐진 곳은 침대뿐이 아니었다.
벽과 천장까지 빈틈없이 덮은 번들거리는 비닐이 촛불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이내 그것의 용도를 깨달았다. 피가 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 자식들은 정말로 나를 악마의 제물로 바칠 셈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이 떨려왔다. 침대 다리가 덜컹거리며 떨린다. 오줌볼을 제어할 능력이 사라지며 하체에 뜨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왔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성이 증발하고 오직 그 한마디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장님 이것을. 창민이 커다란 은 대접을 들고 왔다. 원장은 대접에 손을 넣고 피로 범벅이 된 무언가를 끄집어내었다.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것은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꼬마의 잘린 머리통이었다. 반쯤 뜬 눈에서 눈동자가 위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주르륵 꼬마의 머리에서 쏟아지는 피로. 원장은 내 알몸 주위에 육망성을 그렸다. 비릿한 핏줄기가 내 가슴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겨워내야 했다. 이 미친 녀석들 꼬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눈물을 질질 흘리며 와와했다. 살아오면서 이때처럼 신의 존재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을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일정해. 누군가가 복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야. 원장이 말했다. 이곳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합격률 뒤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악기 실론의 양은 마취 효과가 탁월하지. 아프지는 않을 거야. 원장이 커다란 칼을 내 명치에 가져다 대었다. 갈고리 모양의 은색 칼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저온이 피부를 뚫고 배부까지 스며들었다. 칼끝의 갈고리가 나의 가슴을 지나가자 나의 피부는 너무도 맥없이 좌우로 벌어지며 새빨간 속살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느님, 원래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나도 모르게 신을 찾았다. 15년 전 수미를 죽일 때도 그년도 똑같은 신을 찾더군. 하지만 내가 그년의 머리카락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을 때 그년이 찾던 신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년의 목을 잘라서 피를 마시고 그것을 항아리 속에 넣어 묻을 때조차도 너희들의 신은 영원한 방관자야. 너희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아. 잘했다고 상을 주는 일도 못했다고 벌을 주는 일도 없지. 하지만 우리의 신사탄은 달라. 자신의 종들에게 현세에서의 복과 부귀와 영광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야. 만왕의 왕, 주중의 주사탄이여, 영원하소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소리쳤다. 15년 전 이수미를 살해한 이후 이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매년 몇 명의 고시생들을 악마에게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피해 의식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판 대가로 매년 시험에서의 합격을 약속받았을 것이다. 나의 신이와 주의 생명은 이 피에 깃드소서. 그리고 그것을 어둠의 힘에 바칩니다. 원장이 성배에 담긴 아이의 피를 꿀꺽꿀꺽 들이마셨다. 나머지 사람들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그것을 마셨다. 제물로 바치는 뜨거운 피를 흠향하소서. 원장이 갈고리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하얀 이빨 사이로 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섬뜩한 모습이었다. 원장이 막내 가슴에 칼을 꽂으려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도님, 그 일은 주의 은총을 입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형민이었다. 세상의 헛된 정보다 사탄님을 택한 그대에게 우선으로 첫 번째 칼에 영광을 주겠노라. 주께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그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원장이 형민에게 칼을 건네어 주었다. 두 손으로 칼을 움켜쥔 형민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희번덕이고 있었다. 형민아 너까지 도대체 왜 그래? 정신 차려 임마. 나야, 네 친구 준영이라고. 나는 발버둥 치며 형민의 정신을 돌리려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지는 너무도 잘 알아. 나는 지금 제정신이야. 너와 같이 공부하고 밥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정상이야. 내가 어째서 이런 악마들의 모임에 있는 거야? 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잖아. 닥쳐. 기독교의 신이 나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지? 나도 학창시절부터 온몸을 바쳐 그를 믿고 섬겼어. 하지만 나에게 남은 게 뭐야? 시험에는 매년 떨어지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는 어이없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토록 선량하신 분이었는데 기도하라고, 구하고자 하는 자는 문을 두드리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고. 내가 그를 섬긴 대가는 바로 절망이었어. 형민이 칼을 내 목에 가져다 대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나는 그 병원 복도에서 사도님을 만났지. 그 후로 몇 달에 걸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나는 세상에서 어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탄이야말로 내가 찾던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허울뿐인 천국이나 지옥은 존재하지도 않아. 무지한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한 위선자들이 지어낸 것에 불과해. 정작 그 치들은 그런 걸 믿지도 않지. 알겠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실뿐이야. 나의 새 주인이신 사탄님은 나에게 현실에서의 진정한 복을 약속하셨어. 어머니의 병이 기적적으로 완치된 것도 모두 그분의 힘 덕분이야. 그리고 이제 너만 제물로 바치면 나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그따위 시험 때문에 친구까지 죽일 셈이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애원의 눈물도 뭣도 아니었다. 그저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절망의 눈물임과 동시에 잘못된 광신에 빠져든 형민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나도 친구인 너를 죽이긴 싫었어. 내가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제물로 선택되었겠지. 그래서 그토록 이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설득했던 거야. 누구의 탓도 하지 마.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형민아, 형민아 살려줘, 제발. 나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민이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 동작에 맞추어 남자들이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으면, 지금이라도 형민이 이 모든 게 장난이었다며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갑자기 주문 소리를 듣고 있자 머리 한 구석이 아파지며 숨이 막혔다. 언젠가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몽환적인 주술 소리. 숨을 헐떡거리며 내 목을 조이는 욕심과 광신으로 추억에 일그러진 젊은 여자의 얼굴. 내 목을 조여드는 나 자신의 긴 머리카락, 천장의 형광등. 온갖 기억들이 두서없이 나의 머릿속에서 플래시 불빛처럼 터졌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살려줘, 살려줘. 제발 닥쳐. 너희들의 신을 불러봐. 지금이라도 구해달라고 불러보란 말이야. 역겨운 향료 냄새. 밉다. 자신을 위해 남을 짓밟는 이 사람들이 밉다. 죽어서도 복수하고 싶다. 그 짧은 순간 죽은 수미의 기억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수미와 일체가 되어 그녀가 느꼈던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어째서 이런 기억들이 나에게 되살아나는 것일까? 수미의 15년 전 기억들이 어떻게 내 체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머리카락. 매일 나의 몸을 조금씩 파고들던 머리카락들. 그 속에 수미의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수미는 자신의 원한을 담은 머리카락들을 날마다 조금씩 내 몸속에 찔러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몸속에 남은 머리카락의 뿌리들은 나의 몸속의 핏줄 속을 돌고 돌아 마침내 나의 뇌에 박혀 신경과 동어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남긴 흔적들로부터 지금 부활하고 있었다. 사탄이여 만세. 막 형민이 내 가슴의 문양을 향해 칼을 내리찍었다. 그때였다. 내 몸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가 싶더니 내 머리의 모공 하나하나에서 검은 것이 사방으로 일제히 분출되어 나갔다.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남자들이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다. 형민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몸부림쳤다. 그의 손은 나의 머리에서 뻗어나간 검은 머리카락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치렁치렁한 머리카락들이 형민과 원장, 그리고 남자들을 울가매었다. 이 괴물. 형민은 나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머리카락 한 다발이 내 의지에 따라 내 손발을 묶고 있던 끈을 간단히 잘라내었다. 나는 형민을 노려보며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기억난다. 모든 것이 서서히. 괴물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나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15년 동안이나 그 좁은 곳에 가둬두었지. 나는 죽어서도 하루도 쉴 수 없었어. 매일 목이 졸리는 고통에 혀를 늘어뜨리며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 이곳을 떠돌아야 했어. 나의 목소리는 어느새 여자의 톤으로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두피가 뜯어질 것처럼 긴장되었다. 손가락 끝에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손톱이 피부를 찢으며 꾸불꾸불 자라났다. 나는 주영으로서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한 채 수미의 의식과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이미 준영이라고도 수미라고도 할 수 없는 복합 인격체가 되었던 것이다. 문득 과거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났다. 15년 전, 이수미라는 이름의 여자였던 나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머리카락 속에 기억을 담는 능력이었다. 그전부터 어떤 사물에 손을 대면 그 사물에 대한 인상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인 정보나 장면까지는 아니어도 불길한 사연이 깃든 물건이면 어김없이 음울하고 슬픈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물건의 깃든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은 그 대상이 내 몸의 일부분일 때 더욱 구체적으로 향상되었다. 옛날부터 손톱이나 머리카락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말이 있다. 신체의 일부분인 손톱이나 머리카락에는 내가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을 간직하게 마련이다. 모의고사를 보다가 잘 기억이 안 나던 문제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꼬면서 풀면 이상하게도 답이 잘 떠오르곤 했다. 공부를 할 때의 정보가 머리카락 속에 입력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책을 펴놓고 보듯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답 두 개를 놓고 망설일 때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남들보다 조금 기억력이 좋은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된 단짝 친구 경란은 유난히도 내 머리카락을 부러워했다.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다. 몇 년째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아 지저분하다며 누구나 손가락질하던 나에게 그런 경란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나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모든 자료를 공유했다. 심지어 수년간 정리한 노트까지도. 성격이 활달한 경란과는 공부 파트너로서도 잘 맞았지만 무엇보다 음악적인 취향이 같았다. 당시 나의 유일한 취미는 레코드판에 담긴 음악을 듣는 일이었다. 우리들은 내 방에서 헤드폰으로 레드 제플린의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맞대곤 했다. 그랬던 경란이 시험을 얼마 앞두고 마녀로 변한 것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경란이 나의 머리채로 나의 목을 휘어감고 조를 때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나의 모든 기억, 영혼 그리고 오란을 내 머리카락 속에 집결시켰다. 언젠가 나의 원혼이 머리카락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의 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길 바라며 죽어버려. 다음 순간 내 상상 속에서의 경란은 순식간에 늙은 마녀의 얼굴로 일그러졌다. 틈을 탄 원장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나에게 돌진했던 것이다. 다음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칼에는 그녀의 두 손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원장의 두 손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바닥과 벽의 비닐 위에 마구 뿌려졌다. 채찍처럼 휘두른 나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손목을 잘라버린 것이다. 머리카락이 손이나 발처럼 내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손목이 잘린 원장은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내가 머리카락으로 그녀의 목을 휘어감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원장의 두 발이 공중에 떴다. 원장은 숨을 헐떡이며 손목만 남은 두 팔을 버둥거리며 내 머리카락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항상 혼자뿐이던 나에게 넌 친구를 하자며 접근했지. 난 그때 뭣도 모르고 행복했어. 뻗어나간 머리카락은 그녀의 목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얼굴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시커멓게 뒤덮인 원장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저항했다. 내가 머리카락을 조이자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난 나만이 꿈꾸던 빛나는 세계가 있었어. 모두의 비웃음을 이기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 그 모든 것을 너는 너의 욕망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망쳐버렸던 거야. 웃기지 마. 누가 너 같은 것한테 관심을 가졌을 줄 알아? 넌 그분의 재물에 불과했을 뿐이야. 머리카락 뭉치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너의 친절한 겉모습에 속고 말았지. 하지만 너에게 살해당하고 영혼만 남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야 이 남자의 몸을 빌어 나는 살아났어.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머리카락을 더욱 세게 조였다. 비명소리도 찢어질 듯이 날카로워졌다. 죽어.
한 번 더 머리카락에 힘을 주자 두개골이 아스러지는 소리가 나며 뇌수와 섞인 진득한 빗물이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나마 구체를 유지하던 형상이 완전히 으스러져지며 핏물이 쏟아진다. 머리카락을 풀자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구겨진 고깃덩어리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살과 텅벼 이빨이 한데 뒤섞여 삐떡이 되어 있었다. 시뻘건 고깃덩이에 어디서도 그 아름다웠던 보조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용서해줘. 난 아무 죄도 없어.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갑자기 총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머리카락이 그를 향해 날아갔다. 총무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머리카락에 얽혀 공중으로 떠올랐다. 아, 사탄님. 이방인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총무가 공중에 뜬 채 울부짖었다. 그래, 너희들의 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안 돼, 이러지 마. 머리카락에 두 손을 꽁꽁 묶인 형민이 나의 의지에 따라 바닥에 칼을 집어들었다. 팔에 힘을 주며 저항했지만 수미와 일체가 된 나에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칼을 집어든 형민은 남자들을 향해 칼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대상은 창민이었다. 칼이 공기를 가르자 벽에 한 줄기 피를 흩뿌리며 창민의 몸이 앞으로 고꾸러졌다. 창민은 몇 번 쿨럭거리며 피 섞인 기침을 토하더니 곧 잠잠해졌다. 형제여 이러지 마시오. 동윤과 총무가 애원했다. 운동으로 다져진 동윤의 다부진 몸도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영민의 칼이 다시 한번 위아래로 움직이자 암독색 창자가 동윤의 배에서 뭉클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나의 머리카락들은 촉수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그의 창자를 휘감고 마구 뽑아내었다. 못쓰게 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마구 뽑혀져 나온 창자가 터지면서 벽과 바닥에 피와 더러운 오물이 쏟아냈다. 자신의 내장이 뜯겨나갈 때마다 동요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폐가 터져나가는 것 같은 처절한 비명이었다. 마침내 위장과 혀까지 배를 통해 뽑혀나온 후에야 동요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다시 나의 머리카락이 형민의 두 팔을 조종해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총무는 잠시 후 자신에게 다가올 사태를 직감했는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안쓰럽게 떨고 있었다. 준영아 이러지 마.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형민이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며 애원했다. 역겹게도 눈물마저 흘리고 있었다. 나도 조금 전까진 그런 줄로 착각했었지. 용서해줘라도 사실은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었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내 말은 믿을 수 없어. 정말이야. 내 말을 믿어줘. 내가 뭐 때문에 친구인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겠니?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준영아 제발 이러지 마. 향민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맹렬한 분노에 억눌렸던 추근한 감정이 조금이나마 되살아났다. 준영으로서 형민과 함께했던 학창시절과 추억들이 생각났다. 함께 밴드를 하며 울고 웃었던 기억. MT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 여자와 헤어져 낙담한 형민의 등을 두드려 주었던 기억 등등. 생각해보면 나는 형민과 많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형민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손목에 감은 머리카락을 풀어주었다. 머리카락들이 수축되며 다시 나의 모공 속으로 들어왔다. 방안을 뒤덮던 검은 머리카락들이 일제히 철수하자 시체와 피로 범벅된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 남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는 형민과 총무를 남겨두고 뒤돌아서서 손문 손잡이를 돌렸다. 손톱도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고 목소리도 어느덧 원래의 남자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형민의 손으로 총무를 처리하고 형민만 입을 다물면 된다. 이것이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형민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바로 그때 사탄님 만세. 형민이 고함을 지르며 내 등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다음 순간 그를 향해 순간적으로 뻗어나간 검은 기둥은 형민의 몸을 휘감고 공중에 들어 올려 그대로 총무를 향해 내던져 버렸다. 두 개의 두개골이 맞부딪혀 박살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에는 다시 피의 폭죽이 터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 기묘한 사건은 신흥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 자살극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나는 야만적인 인신공기의 제물로 바쳐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형사와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주차장 옥수수밭에서는 사람의 두개골과 절단된 신체 부위 등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유가족들은 집단 위형제를 지냈다. 특히 수미가 이 사건의 최초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장터에서는 무당까지 불러 수미의 혼을 달래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화장터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마치 검은 뱀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한편 사탄을 섬기는 흑마술 단체의 교주가 원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년 고시에 합격자를 배출했던 S 고시원도 문을 닫고 말았다.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총무실에서 발견되었던 우니엘의 선은 사탄과 그의 72악마들을 불러내는 의식이 기록된 일종의 흑마술서였다고 한다. 또한 텃밭에서 발견된 아키실론이라는 식물은 사탄교의 인신공의에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식물이었는데 그 성분이 대마초보다 중독성과 환각성보다 훨씬 강력해서 제물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그때 고시원에서 보고 들었던 이상한 것들은 아키실론의 향에 의한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수미의 간절한 의지에 의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직도 확신을 할 수 없다. 끔찍했던 그날 밤 이후 내 몸에 들어왔던 수미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 형민을 향해 뻗어나간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내 몸에 남겨진 수미의 마지막 흔적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간 이후 나는 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에서는 기묘한 문자들이 몸에 그려진 채 알몸으로 기절해 있는 나와 5구의 처참한 시체, 엄청난 양의 피와 피에 엉겨붙은 기괴한 머리카락 뭉치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고시원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검은 커튼이 단 하루 사이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나는 그것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건물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수미의 머리카락이었던 것이다. 아마 내 방벽에 있었던 기괴한 낙서들도 수미가 내 몸을 빌어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한바탕 못된 꿈을 꾸고 일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고 그날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 나는 옷 수납 상자에 바닥에 숨겨두었던 레코드판을 다시 꺼내었다. 음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날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깡그리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앨범 재킷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는 레코드판 대신 동심원 모양으로 말려있는 한 달의 머리카락이 나왔을 뿐이었다. 검은 커튼과 마찬가지로 레코드판 역시 한 줄기의 긴 머리카락이 동심원으로 골을 이루며 만들어낸 것이었다. 한꺼번에 지난 15년의 세월이 지나간 듯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수미는 자신이 좋아했던 레드 제플린의 음악과 함께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나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이제 목적을 달성한 그것은 검은 커튼과 마찬가지로 한 줌의 머리카락으로 흩어져 있었다. 15년 동안 그 좁은 곳에서 나오고 싶었던 수미의 한이 풀리면서 머리카락을 고체로 응축시켰던 불가사의한 힘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으리라. 그날 밤 이후 고시 공부는 접었다. 끝없이 누군가를 이기고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생활의 진저리가 낫다고나 할까. 사회는 이런 나를 위해 나고자라는 말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좋다.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된 수입을 포기한 대신 다시 깁슨 기타를 둘러맸다. 그리고 하루 종일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기타를 칠 수 있는 즐거움을 얻었다. 요즘 나는 작은 클럽에서 동료들과 연주를 하며 받는 적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어쩔 땐 돈 대신 맥주를 받는다. 소녀들 3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팬클럽도 생겼다. 풍족하진 않지만 마음 깊숙이 삶의 충만감이 느껴진다. 언젠가 나의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싶어질 때 나는 검은 커튼이 쳐진 그 고시원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생을 나눌 때 비로소 나의 삶도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낼 것이다. 합주가 혼자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듯이 말이다.